아모림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2라운드까지 1무 1패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죠. 게다가 수비 국면에서도 여러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모림의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라운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수비 국면입니다. 아모림의 맨유는 기본적으로 3-4-3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수비 시에는 5-2-3 형태의 블록을 구성하죠. 물론 깊은 지역까지 내려앉을 경우 5-4-1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전방 압박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부분 5-2-3 블록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5-2-3 블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5-2-3 블록은 전방에 3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상대의 중앙 통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빌드업의 핵심 선수들이 중원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기 어렵죠. 특히 쿠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압박 패턴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쿠냐가 상대 피벗을 마크하면 양쪽에 은베모와 마운트가 곡선 압박을 걸어 상대에게 불리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중원 트랩을 유도해 빠른 역습을 노릴 수도 있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쿠냐가 전방 압박을 걸어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내면서 사이드 트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대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수비가 아닌 원하는 구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압박이 떨렸을 때 중원에서 쉽게 수적 열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윙 포워더들이 전방이 고정되다 보니 스토퍼를 제외하면 중원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결국 중원 싸움에서 불리해지면 곧바로 위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까지 드러난 문제는 맨유의 5-2-3 블록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방 3명의 간격입니다. 이들은 상대 피벗으로의 패스를 막기 위해 반드시 컴팩트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명이 수비 위치를 잡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침투 패스를 쉽게 성공시킬 수 있었죠. 결국 전방 3명은 형태만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허술한 일선 압박은 당연히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브루노와 카세미로가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놓였고 상대는 훨씬 수월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맨유가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방 3명이 단순한 위치만 지켜서는 안됩니다. 선수 간격을 관리하는 집중력과 규율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방 압박 시 커버 섀도우 형성이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쿠냐가 상대 피벗을 마크하고 마운트와 은베모가 곡선 압박을 걸어 중원 트랩을 작동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이 곡선 압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마운트는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거의 일직선 방향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명확합니다. 상대 수비수를 커버 섀도우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골키퍼 레노는 여전히 2가지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죠. 실제로 풀럼전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레노가 공을 잡았을 때 양쪽에는 안데르센과 베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운트는 안쪽으로 곡선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노는 여전히 피벗이나 센터백에게 손쉽게 공을 전달할 수 있었죠. 결국 단 한 번의 패스로 메뉴 전방 2명이 동시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적인 장면이라면 마운트가 안데르센을 커버 섀도우 안에 완벽히 가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중원 트랩이 작동하면서 상대 빌드업이 막혔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데르센은 이워비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워비는 곧바로 측면의 세센용에게 공을 배달했죠. 세센용은 단숨에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여 맨유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전방 압박 시 후방의 지원 부족입니다. 전방 압박의 핵심은 세 라인이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며 공간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5-2-3 블록의 라인들이 자주 따로 놀았죠. 첫 번째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세슈코가 피벗을 마크하고 은베모와 쿠냐가 전방 압박을 걸면서 백패스를 유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발생했습니다. 측면 루트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 왼쪽 윙백 도르구가 미리 점프해 상대를 마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벗을 마크하던 세슈코가 측면으로 이동해 커버에 나서야 했죠. 그 순간 풀럼의 피벗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베르게는 여유있게 다시 공을 받아 이워비에게 연결했고 전진을 허용하고 말았죠. 결국 후방에서 측면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퀀스도 비슷했습니다. 세슈코가 피벗을 잡고 쿠냐가 곡선 압박을 가했지만 여기서도 도르고가 미리 전진해 측면을 닫아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늦으면서 브루노가 측면 커버에 나서야 했죠. 그 결과 라인 사이에 있던 스미스 로우가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패스 루트가 한정적이었기에 덜리우트가 과감히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타이밍이 늦었고 결국 해리 윌슨에게 공이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즉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후방에서 즉각적인 지원과 공간 차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너무 쉽게 탈압박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손쉽게 탈출하면 자연스럽게 중앙과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5-2-3 블록은 측면에 윙백 한 명만 배치되기 때문에 쉽게 1대2 구도가 형성될 위험이 크죠. 실제로 풀럼전에서 맨유는
맨유는 이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실점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로빈슨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은베모가 뒤늦게 내려와 그를 따라가려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5-2-3 블록은 5-4-1에 비해 윙포드의 위치가 더 높기 때문에 달롯이 곧장 수정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워비는 압박을 받지 않은 채 크로스 포지션 진입이 가능했죠. 이 시점에서 풀럼은 박스 안으로 무려 4명의 선수를 침투시키며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미스로우가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5-2-3 블록이 지닌 구조적 약점, 즉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역시 핵심은 중원에 단 2명만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중앙에 과부하를 걸어올 경우 브루노와 카세미로가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아스날전에서 나왔습니다. 칼라피오리가 풀백 위치에서 중앙으로 인버팅하자 브루노 혼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웨데고르가 공간 패스를 시도할 여유를 제공해줬죠. 풀럼전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워비가 여러 차례 프리 상태에 놓이며 중원에서 볼 운반을 주도했습니다. 풀럼은 단순히 중원 3대2 구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스타뉴와 세세뇽을 높게 올려 중원에서 4대2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워비는 손쉽게 상대 진영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결국 브루노와 카세미르는 엄청난 수비 하중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방 압박의 허술함과 후방 지원 부족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국면의 문제점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카세미르와 브루노는 대체로 상대 수비 블록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브루노가 가끔 내려와 관여하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빌드업을 이끌지는 못했죠. 결국 피벗들을 통해 중앙 통로를 활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지표만 봐도 중원 활용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격 방향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쏠리는 결과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맨유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알다시피 아모림의 맨유는 전방 수적 형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주로 윙백을 깊게 올려 5명을 활용하려 하죠. 그러나 상대가 곧바로 5백 전환으로 대응할 경우 쉽게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풀럼전에서도 마르코 실바 감독은 기존의 4백 대신 5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측면 공격을 차단했고 결과적으로 맨유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맨유는 중앙과 측면에서 짧은 빌드업 루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택지는 롱볼 뿐이었습니다. 아스널전에서도 도르고의 침투를 활용한 롱볼 패턴이 나왔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번 풀럼전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스토퍼들의 볼 운반입니다. 요로와 루크쇼는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진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머물렀습니다. 역습 리스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높은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압축된 블록을 상대할 때는 스토퍼가 과감히 전진해 상대 선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원 공간을 창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맨유의 스토퍼들은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직 단 2경기뿐이지만 아모림 체제의 맨유는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아모림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시즌을 운영할지, 그리고 맨유는 이번 시즌을 어떤 결말로 마무리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